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수십 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드디어 연금을 받게 됐는데 첫 달 통장에 찍힌 금액을 보고 멍해진 적이요. 아, 이게 전부야. 내가 30년 넘게 일해서 받는 돈이 고작 이거란 말이야.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면서 갑자기 앞이 막막해지는 거죠. 사실 이건 여러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분들의 평균 월 수령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025년 기준으로 대략 60만 원에서 70만 원 사이입니다. 물론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150만 원 이상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의 분들은 매달 100만 원이 채 안 되는 돈으로 노후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진짜 문제는 연금이 적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더 심각한 건 연금을 받기 시작한 첫 1년 동안 저지르는 실수들입니다. 이 실수들은 하나하나 따로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은데 1년이 지나고 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만들어 놓습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내가 이걸 왜 몰랐지 하는 순간이 반드시 오실 겁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실제로 연금을 수령하신 분들이 1년 안에 가장 크게 후회하신 실수 6가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함정을 피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나오는 사례들은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이니까 이거 우리 옆집 이야기 같은데 하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야기할 내용은 연금 수령액에 대한 기대와 현실의 괴리입니다. 이게 왜 실수냐고 물으실 수 있어요. 실수라기보다는 모든 실수의 출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올해 65살이신 김 선생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김 선생님은 대기업에서 32년을 근무하고 퇴직하셨어요. 회사 다닐 때 연봉이 꽤 괜찮으셨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계산하기로는 국민연금이 매달 120만 원 정도는 나올 거라고 생각하셨답니다. 그런데 막상 첫 달 연금이 입금되고 나서 통장을 확인해 보니까 98만 원이 찍혀 있는 거예요. 뭐지? 120만 원 나온다고 했는데 왜 98만 원이지? 처음에는 실수인 줄 알고 공단에 전화를 하셨대요. 그랬더니 상담원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더랍니다. 선생님, 연금에서 소득세가 원천 징수되고요. 건강보험료도 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실수령액은 예상보다 적을 수 있어요. 이 한마디에 김 선생님은 멍해지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첫 번째 함정입니다. 우리가 연금 수령액을 이야기할 때 보통 세전 금액을 말합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내 연금 알아보기 서비스를 이용해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거기에 나오는 예상 수령액도 세전 금액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거기서 여러 가지가 빠지고 난 뒤의 금액이에요. 구체적으로 뭐가 빠지느냐? 첫째, 연금 소득세가 빠집니다. 국민연금도 소득이기 때문에 세금을 냅니다. 세율은 연금 수령액에 따라 달라지는데 대략 3%에서 5% 정도가 원천 징수됩니다. 둘째, 건강보험료가 빠집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부분인데요. 퇴직하고 나면 직장 건강보험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지역 가입자로 전환이 되거나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들어가야 하는데 연금 소득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안 됩니다. 그러면 지역 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따로 내야 하는데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김 선생님의 경우 건강보험료만 매달 15만 원 가까이 나왔다고 합니다. 연금에서 빠지는 게 아니라 따로 고지서가 날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연금은 더 줄어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은퇴 전에 반드시 세후 실수령액을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세전 금액만 보고 이 정도면 괜찮겠네 하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국민연금공단에 전화 한 통 하시면 내 예상 실수령액을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1355입니다. 이 한 통의 전화가 은퇴 첫 달의 충격을 크게 줄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연금 수령 나이를 언제로 하느냐에 따라 금액이 확 달라집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수령 나이보다 일찍 받으면 조기 수령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 연금이 깎입니다.
반대로 늦게 받으면 연기연금이라고 해서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정상 수령 나이가 65살인 분이 60살부터 조기 수령을 하면 매달 받는 금액이 30%가 줄어듭니다. 100만 원 받을 걸 70만 원밖에 못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평생 그 금액으로 고정됩니다. 나중에 다시 올려주는 게 아닙니다. 반대로 65살에 안 받고 70살까지 5해를 미루면 최대 36%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100만 원이 136만 원이 되는 거죠. 이게 매달 차이가 나니까 10년이 10년 지나면 어마어마한 차이가 됩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이걸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주변에서 빨리 받는 게 이득이야, 이런 말만 듣고 조기 수령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물론 건강 상태나 다른 소득 여부에 따라 조기 수령이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꼼꼼히 따져보고 결정할 일이지 분위기에 휩쓸려서 결정할 일이 아니에요.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좀 가슴이 아픈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한꺼번에 수령하셨어요. 금액이 적게는 3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 이상 되는 분들도 계시죠. 퇴직연금을 가입하셨던 분들은 그 돈까지 합치면 꽤 큰 목돈이 됩니다. 이 목돈을 처음 손에 쥐었을 때의 기분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수십 년 동안 일만 하고 살았는데 갑자기 통장에 큰 금액이 찍혀 있는 겁니다. 기분이 이상해요. 한편으로는 뿌듯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제 뭘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데 바로 이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박 선생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63살에 퇴직하시면서 퇴직금 7천만 원과 퇴직연금 5천만 원을 합쳐서 1억 2천만 원을 수령하셨어요. 여기에 국민연금이 매달 85만 원씩 들어오니까 박 선생님은 이 정도면 노후 걱정 없겠다 하고 생각하셨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나서 박 선생님 통장에 남아있는 돈이 얼마였을까요? 3천만 원이 채 안 됐습니다. 1억 2천만 원 중에서 9천만 원 이상이 1년 만에 사라진 겁니다. 도대체 어디에 쓴 걸까요? 먼저 큰아들이 사업을 시작한다고 해서 3천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빌려준 거라고 하지만 사실상 돌려받기 어려운 돈이죠. 그 다음 달이 전세보증금이 부족하다고 해서 2천만 원을 보태줬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차를 바꾸면서 2,500만 원이 나갔고, 퇴직 기념으로 부부가 유럽 여행을 다녀오면서 1,500만 원을 썼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9천만 원입니다. 거기에 일상적인 생활비와 경조사비까지 합치면 1년 만에 통장이 바닥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박 선생님은 1년 뒤에야 비로소 깨달으셨답니다. 이 돈은 평생 나눠 써야 하는 돈이었구나.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의 일 같으신가요? 실제로 통계를 보면 퇴직자의 약 40%가 퇴직금을 1년 이내에 절반 이상 소진한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돈에 대한 감각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월급을 받을 때는 이번 달 300만 원으로 어떻게 살까 하고 매달 계획을 세웠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통장에 억 단위 돈이 들어오면 돈에 대한 감각이 무뎌집니다. 300만 원 쓰는 건 전체의 몇 퍼센트도 안 되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심리학에서 말하는 멘탈 어카운팅, 즉 심리적 회계 현상입니다. 둘째, 주변의 요청을 거절하기가 어렵습니다. 퇴직금을 받았다는 소식이 퍼지면 가족이든 친척이든 지인이든 여기저기서 손을 벌리기 시작합니다. 평생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이 정도는 도와줄 수 있지 않겠냐고 하면 거절하기가 참 힘들어요. 특히 자녀한테는 더 그렇죠. 부모 마음이라는 게 내가 좀 부족하더라도 자식은 편하게 해주고 싶은 거니까요. 셋째, 보상 심리가 작용합니다. 수십 년 동안 나를 위해 쓴 돈이 별로 없었는데 이제 은퇴했으니 좀 누려도 되지 않겠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차도 바꾸고 여행도 가고 집도 고치고 하나하나 따지면 다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요. 문제는 이게 한꺼번에 몰려온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퇴직금 1억 원을 받으셨다면 이 돈으로 앞으로 몇 년을 버텨야 할까요? 65살에 퇴직해서 평균 수명인 85살까지 산다고 치면 20년입니다. 1억 원을 20년으로 나누면 1년에 500만 원입니다. 한 달에 40만 원 남짓이에요. 이렇게 계산해보면
1억 원이라는 돈이 결코 큰 돈이 아니라는 걸 아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3천만 원을 자녀에게 주고 2,500만 원으로 차를 바꾸면 남은 돈으로는 한 달에 20만 원도 안 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퇴직금은 일시금으로 받지 말고 가능하면 퇴직연금으로 전환해서 매달 나눠 받으라는 겁니다. 한꺼번에 큰 돈을 손에 쥐면 사람 심리상 지키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하지만 매달 일정 금액이 들어오는 구조로 만들어 놓으면 생활비 안에서 관리하는 습관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져요. 그리고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자녀에게 돈을 줄 때는 반드시 내 노후 생활비를 먼저 확보한 뒤에 여유 자금으로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게 자녀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나중에 내가 돈이 없어서 자녀에게 손을 벌리게 되면 그때 가서 서로가 더 힘들어집니다. 부모의 노후가 안정돼야 자녀도 마음 편히 자기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실수인 연금 수령액의 착각, 그리고 두 번째 실수인 목돈의 빠른 소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벌써부터 마음이 좀 무거우시죠? 그런데 이 다음에 나올 이야기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세 번째 실수는 매달 조금씩 빠져나가면서 나중에야 비로소 알게 되는 아주 교묘한 함정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은퇴 후 생활비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실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현역 시절에 한 달 생활비가 대략 얼마나 들었는지 기억나시나요? 보통 월급의 70%에서 80% 정도를 생활비로 쓰셨을 겁니다. 그러면 은퇴 후에는 어떨까요? 아이들도 다 컸고 출퇴근도 안 하니까 생활비가 확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은퇴 첫 해에는 생활비가 늘어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직장 다닐 때를 생각해 보세요. 아침 8시에 나가서 저녁 7시, 8시에 들어오셨잖아요.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회사에서 보낸 거예요. 점심은 구내 식당에서 먹고 커피도 회사에서 마시고 사무실에 앉아 있으니까 돈 쓸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은퇴하고 나면 하루 종일 집에 있거나 밖에 나가 있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할 일이 없으니까 마트에 가게 되고 마트에 가면 뭔가를 사게 되고 점심때가 되면 뭐 먹지 하다가 밖에서 먹게 되고 오후에는 심심하니까 어디 가볼까 하다가 카페에 가거나 영화를 보거나 저녁에는 또 뭘 먹을까 고민하고 이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면 한 달 생활비가 현역 때보다 오히려 더 나가는 겁니다. 시간이 많아지면 돈도 더 쓰게 된다는 거죠. 실제로 한 조사에 따르면 은퇴 가구의 월 평균 지출이 약 25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0만 원에서 70만 원이에요. 그 차이가 매달 180만 원에서 230만 원 정도 벌어지는 겁니다. 이 격차를 메꾸지 못하면 매달 적자가 나고 적자를 메꾸려고 저축을 깨게 되고 그게 반복되면 몇 년 안에 가진 돈이 바닥이 납니다. 여기서 특히 주의하셔야 할 항목들이 있어요. 첫째, 의료비입니다. 나이가 들면 아무리 건강한 분이라도 병원에 가는 횟수가 늘어납니다. 정기검진이요, 치과 치료요,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현역 때는 직장 건강보험으로 본인 부담금이 적었는데 지역 가입자가 되면 부담이 커지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치과 치료는 정말 비쌉니다. 임플란트 하나에 80만 원에서 150만 원이 드는데 나이가 들면 한두 개로 안 끝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기에 보청기가 필요하다든가 백내장 수술을 해야 한다든가 하면 의료비만 1년에 수백만 원이 나갈 수 있습니다. 둘째, 경조사비입니다. 은퇴했다고 해서 경조사가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 나이대가 되면 자녀들의 결혼이라든가 손주의 돌잔치라든가 친구들의 칠순잔치라든가 이런 일들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슬픈 이야기지만 지인분들의 장례식도 잦아지죠. 이런 경조사에 한 번 다녀오면 적게는 5만 원, 많게는 20만 원, 30만 원이 나갑니다. 한 달에 서너 번만 경조사가 있어도 몇십만 원이 훌쩍 나가요. 셋째, 손주 비용입니다. 이건 정말 뜻밖의 지출인데요. 손주가 생기면 할아버지 할머니 마음이 어떻겠어요? 뭐든 해주고 싶죠. 어린이집에서 돌아오면 간식 사주고, 주말에 놀러 가면 장난감 사주고, 옷도 사주고, 학원비도 보태주고, 이게 모이면
한 달에 2, 30만 원은 기본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요즘은 맞벌이 부부가 많으니까 손주를 봐달라는 요청을 받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손주를 보면 체력적으로 힘든 것도 있지만 경제적으로도 지출이 늘어납니다. 넷째 관리비와 공과금입니다. 직장 다닐 때는 낮에 집에 아무도 없으니까 전기세, 수도세가 적게 나왔어요. 그런데 은퇴하고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 여름에는 에어컨을 계속 틀게 되고 겨울에는 난방을 계속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관리비가 현역 때보다 훨씬 많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따져보면 은퇴 후 생활비가 생각보다 적게 든다는 건 환상이라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은퇴 전에 또는 은퇴 직후에 반드시 한 달 지출 내역을 꼼꼼하게 적어보셔야 합니다. 적어도 석 달 동안 모든 지출을 빠짐없이 기록해보세요. 요즘은 스마트폰 가계부 앱이 잘 되어 있으니까 그걸 활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작은 수첩에 그날그날 쓴 돈을 적으셔도 됩니다. 석 달 동안 기록한 걸 한번 쫙 펼쳐놓고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아, 내가 이런 데서 이렇게 많이 쓰고 있었어 하는 항목이 반드시 보이거든요. 그걸 발견하는 게 첫 번째 단계이고 거기서부터 줄일 건 줄이고 꼭 필요한 건 유지하는 예산을 세우는 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드리면요. 월 예산을 세울 때 반드시 비상 항목을 넣으세요. 매달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를 비상금으로 잡아두시는 겁니다. 갑자기 병원에 갈 일이 생기거나 예상치 못한 경조사가 있거나 집에 뭔가 고장이 나거나 이런 일은 반드시 생기거든요. 미리 비상금을 넣어두면 이런 일이 생겨도 전체 예산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 번째 실수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하면 은퇴 후 생활비는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반드시 지출을 기록하고 현실적인 예산을 세워야 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은 사실 눈에 보이는 실수들이에요. 통장 잔고를 보면 아, 돈이 줄었네 하고 알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런데 네 번째 이야기는 눈에 잘 안 보이는 실수입니다. 조용히 찾아와서 갑자기 큰 금액으로 청구되는 무서운 함정이에요. 바로 세금과 건강보험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연금 받으면 세금은 없는 줄 아셨나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풀어볼게요. 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은퇴 후에도 세금은 계속 따라옵니다. 먼저 연금 소득세부터 볼게요. 국민연금은 2002년 이후 납부분에 대해서 연금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연금도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하는 겁니다. 세율은 연간 연금 수령액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연간 350만 원 이하면 세금이 거의 없다시피 하고 그 위로 올라갈수록 세율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원천징수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크게 체감을 못하실 수도 있어요. 진짜 문제는 국민연금 말고 다른 소득이 있을 때 벌어집니다. 예를 들어 퇴직 후에 아르바이트를 하신다든가 임대소득이 있다든가 금융소득이 있으면 이것들이 합산이 됩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어요. 특히 금융소득 종합과세라는 게 있는데요.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을 합쳐서 연간 2천만 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퇴직금을 은행에 정기예금으로 넣어두셨다면 이자가 꽤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납부 고지서가 날아올 수 있습니다. 이걸 경험하신 분의 이야기를 하나 더 해드릴게요. 이 선생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선생님은 퇴직금 2억 원을 3년 만기 정기예금에 넣으셨어요. 금리가 연사 %였으니까 이자가 1년에 8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거기에 주식 배당금이 1년에 1,300만 원 정도 있었어요. 이자 800만 원에 배당 1,300만 원이면 합쳐서 2,100만 원입니다. 2천만 원을 넘었으니까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된 거예요. 여기에 국민연금 소득까지 합산되면서 세금이 확 올라갔습니다. 이 선생님은 5월에 종합소득세 고지서를 받아보고 깜짝 놀라셨다고 해요. 예상보다 수백만 원이 더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 세금 문제는 건강보험료와도 연결됩니다. 종합소득이 높아지면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도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세금도 많이 내고 건강보험료도 많이 내는 이중 부담이 생기는 겁니다.
건강보험료 이야기를 좀 더 해볼게요. 이게 은퇴자들한테 진짜 큰 충격을 주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건강보험료를 회사가 절반을 내주잖아요. 그리고 월급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니까 얼마 내는지 크게 신경을 안 쓰셨을 겁니다. 그런데 퇴직하고 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요. 먼저 직장 건강보험에서 탈퇴가 됩니다. 그러면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해요. 하나는 배우자나 자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들어가는 거고, 다른 하나는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는 겁니다. 피부양자가 되면 건강보험료를 안 내도 되니까 당연히 이게 유리하죠. 그런데 피부양자 자격 기준이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연간 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안 됩니다. 여기서 소득에는 연금 소득도 포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을 매달 170만 원 이상 받으시는 분은 연간으로 치면 2천만 원이 넘으니까 피부양자 자격이 안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경우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까지 다 반영해서 계산합니다. 아파트를 갖고 계시고 자동차를 갖고 계시면 거기에 다 보험료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월 건강보험료가 20만 원, 30만 원, 심하면 40만 원 이상 나오는 분들도 계십니다. 연금이 100만 원인데 건강보험료가 30만 원이면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은 70만 원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세금과 건강보험료 문제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금융소득을 2천만 원 이하로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정기예금이나 채권 이자가 너무 많이 나올 것 같으면 비과세 상품이나 분리과세 상품으로 분산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 개인 종합자산관리 계좌, 즉 ISA 같은 절세 상품을 활용하시면 금융소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기준을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전화 상담도 가능합니다. 전화번호는 1577입니다. 내가 피부양자로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미리 확인하시고, 만약 안 된다면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얼마나 나올지 미리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셋째, 연금 수령 방식을 조절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금을 한꺼번에 많이 받으면 소득이 높아지면서 세금과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연금 수령 시기를 나눈다든가 받는 금액을 조절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네 번째, 실수까지 정리가 됐습니다. 세금과 건강보험료는 눈에 잘 안 보이지만 은퇴 후 가계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걸 모르고 있다가 고지서를 받아보고 나서야 허둥대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미리 알고 대비하면 충분히 줄일 수 있는 부분이니까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조금 조심스러운 이야기예요. 가족 간의 돈 문제입니다. 사실 이게 모든 실수 중에서 가장 마음이 아프고 회복하기도 가장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자녀에게 좋은 것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내가 고생했던 것만큼 자식은 덜 고생했으면 좋겠고, 내가 누리지 못한 것을 자식한테는 누리게 해주고 싶고, 이게 부모 마음이에요. 그래서 퇴직금을 받으면 자녀에게 먼저 쓰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최 선생님은 64살에 퇴직하시면서 퇴직금 8천만 원을 수령하셨습니다. 최 선생님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아들이 퇴직 축하한다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아버지, 저 카페를 하나 차리려고 하는데 초기 자금이 좀 부족해요. 5천만 원만 도와주시면 제가 꼭 성공해서 갚을게요. 최 선생님은 고민을 좀 하셨지만 결국 5천만 원을 주셨어요. 아들이 하겠다는데 아버지로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더 컸던 거죠. 그런데 카페가 잘 됐을까요? 안타깝게도 7개월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카페 창업 시장이 워낙 경쟁이 치열하기도 했고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시작한 거라 이것저것 시행착오가 많았던 거예요. 결국 5천만 원은 그대로 날아갔습니다. 최 선생님 손에 남은 건 3천만 원 뿐이었어요. 거기에 매달 국민연금 70만 원이 들어오니까 생활이 가능은 하지만 여유가 전혀 없는 빠듯한 생활이 시작된 겁니다. 최 선생님은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아들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후회가 매일 든다고. 여러분, 자녀에게 돈을 주는 게 나쁜 일이라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순서가 뒤바뀌었다는 겁니다. 내 노후 자금을 먼저 확보해놓고 그 다음에 남는 돈으로 도와주는 거면 괜찮아요. 하지만 내 노후 자금에서 뚝 떼어서 주면 나중에 내가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가족 간에 돈을 주고받을 때 증여세 문제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돈을 주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성인 자녀의 경우 10년 동안 5천만 원까지는 비과세입니다. 하지만 그 이상을 주면 증여세가 나와요. 세율이 10%에서 시작하는데 금액이 크면 세율도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시고 큰돈을 그냥 자녀 통장에 넣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나중에 국세청에서 자금 출처 조사를 할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금융거래 추적이 과거보다 훨씬 정밀해져서 큰 금액이 이동하면 자동으로 포착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녀를 도와주실 때는 첫째, 내 노후 자금을 먼저 확보하고, 둘째, 비과세 한도 안에서 계획적으로 해주고, 셋째, 가능하면 세무사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건 좀 현실적인 이야기인데요. 자녀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차용증을 쓰는 것도 방법입니다. 가족 사이에 무슨 차용증이냐 하실 수 있지만 차용증이 있으면 증여로 보지 않고 대여로 인정받을 수 있어서 세금 문제를 피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에 대한 책임감이 생깁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아까운 돈이 허투루 쓰이지 않을 거라는 안심이 되고, 자녀 입장에서도 갚아야 한다는 의식이 있으니까 더 신중하게 쓰게 되거든요. 여러분, 가족 간의 돈 문제는 정답이 없습니다. 집집마다 사정이 다르고 관계가 다르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 원칙은 있어요. 내가 먼저 안전해야 가족도 안전하다는 겁니다. 비행기에서 비상시에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면 어떻게 하라고 하죠? 내 것부터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옆 사람을 도와주라고 하잖아요. 노후 자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6번째 실수입니다. 그리고 이 6번째가 어쩌면 앞에 5가지를 다 합친 것보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바로 아무것도 안 하는 실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많은 분들이 이제 나는 은퇴했구나 하면서 모든 것을 멈추십니다. 일도 안 하고 새로운 걸 배우지도 않고 사람도 안 만나고 그냥 집에서 텔레비전만 보면서 시간을 보내시는 거예요. 한두 달은 괜찮아요. 수십 년 동안 쉬지 못했으니까 쉬는 것 자체가 행복하죠. 그런데 석 달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면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합니다. 무기력하고 우울하고 아침에 일어나야 할 이유를 못 찾겠고, 이건 단순히 기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의학적으로도 은퇴 후 사회활동이 급격히 줄어들면 우울증과 인지기능 저하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특히 남성분들의 경우 직장이 곧 사회적 관계의 전부였던 경우가 많아서 은퇴하면 만날 사람이 갑자기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돈 문제와도 직결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소득이 연금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금만으로는 생활비가 부족합니다. 그 부족분을 메꾸려면 어떤 형태로든 경제활동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제가 은퇴하고도 힘들게 일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전처럼 아침부터 저녁까지 빡빡하게 일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일,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소소하게 하시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한 분은 평생 요리를 좋아하셨는데 퇴직 후에 동네 커뮤니티 센터에서 요리 강습 봉사를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무급으로 하셨는데 나중에 입소문이 나면서 문화센터에서 유료 강의 제안이 들어왔답니다. 한 달에 40~50만 원 정도인데 돈보다 사람들을 만나는 게 더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분은 퇴직 전에 회계 업무를 하셨는데 은퇴 후에 소규모 자영업자들 장부 정리를 도와주는 일을 파트타임으로 하고 계세요. 주 3일만 나가시는데 매달 7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 수입이 생긴답니다. 이 돈이면 아까 말씀드린 연금과 생활비의 격차를 상당 부분 메꿀 수 있거든요. 중요한 건 돈의 액수가 아니라 생활의 리듬이 생긴다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야 할 이유가 있고 만나야 할 사람이 있고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이 있으면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요. 사회활동을 활발히 하시는 분들이 치매 발병률도 낮고 우울증 발생률도 낮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건강이 좋으면 의료비가 줄어들죠. 의료비가 줄어들면
그만큼 생활비에 여유가 생기고요. 이게 선순환 구조인 겁니다. 반대로 아무것도 안 하면 건강이 나빠지고, 건강이 나빠지면 병원비가 늘어나고, 병원비가 늘어나면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스트레스를 받아서 건강이 더 나빠지고, 이건 악순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진짜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야 합니다. 거창한 게 아니에요. 매일 아침 산책을 하신다든가, 동네 도서관에서 책을 읽으신다든가, 복지관에서 취미 프로그램에 참여하신다든가, 이런 작은 것들이 쌓여서 은퇴 후에 일상을 지탱해 주는 겁니다. 자, 이제 6가지 실수를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체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연금 수령액을 세전으로만 보지 마시고 세금과 건강보험료가 빠진 실수령액을 미리 확인하세요. 국민연금공단 전화번호 1355로 전화하시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둘째, 퇴직금이나 목돈은 가능하면 일시금으로 받지 마시고 연금 형태로 전환하세요. 한꺼번에 큰돈을 손에 쥐면 1년 안에 대부분 사라집니다. 셋째, 은퇴 후 생활비는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석 달 동안 지출을 기록해 보시고 현실적인 월 예산을 세우세요. 비상금 항목도 잊지 마시고요. 넷째, 세금과 건강보험료라는 보이지 않는 지출을 꼭 챙기세요. 금융소득은 2천만 원 이하로 관리하시고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기준을 미리 확인하세요. 건강보험공단 전화번호는 1577입니다. 다섯째, 자녀에게 돈을 줄 때는 반드시 내 노후 자금을 먼저 확보한 뒤에 여유분으로 도와주세요. 비과세 한도를 확인하시고 가능하면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섯째,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가장 위험한 실수입니다. 소소한 경제활동이든 봉사활동이든 취미활동이든 뭐든 좋은 이 사회와의 접점을 유지하세요. 그게 건강에도 좋고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6가지 실수는 사실 누구나 빠질 수 있는 함정들입니다. 잘못된 판단을 해서가 아니라 그냥 몰라서 또는 미처 생각을 못해서 빠지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은 이미 한 발 앞서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건 여러분만 아시면 안 되는 내용이에요. 주변에 곧 은퇴를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은퇴하신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노후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연금 수령 후 3년 차에 찾아오는 진짜 위기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1년 차에 실수들이 쌓이고 쌓여서 3년 차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그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때도 꼭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뭘 하셨나요? 혹시 눈 뜨자마자 벌떡 일어나셨나요? 아침 식사 전에 운동부터 나가셨나요? 건강을 위해서 물을 벌컥벌컥 마셨나요? 만약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오늘 이 영상은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전부 여러분의 건강을 해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충격적이시죠? 건강하려고 한 일이 오히려 몸을 망치고 있다니. 그런데 이건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62세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건강관리를 정말 철저하게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공복에 등산을 하셨고 하루에 물을 3리터씩 드셨고 건강보조식품만 8가지를 챙겨 드셨습니다. 주변에서 건강의 아이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등산 중에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이었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지셨지만 병원에서 의사가 한 말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선생님이 그동안 하신 건강 습관 중에 심장에 무리를 준 것들이 있었다고, 좋은 줄 알고 하신 일이 오히려 몸에 독이 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이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중장년층 대부분이 건강을 위해서 하고 있는 습관 중에 실제로는 위험한 것들이 숨어 있습니다. 문제는 그걸 모른다는 겁니다. 좋은 줄 알고 수십 년째 하고 있으니까. 오늘 이 영상에서 그 위험한 습관들을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습관이 위험한지, 왜 위험한지, 그리고 어떻게 바꾸면 안전한지까지 오늘 이 한 편에 다 담았습니다. 이 영상 하나가 여러분의 수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왜 중장년층에게 습관이 특히 위험한지 이 근본적인 이유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래서 20, 30대 때는 밤을 새워도 다음날 출근할 수 있었습니다. 라면에 소주를 먹어도 속이 멀쩡했습니다. 운동을 무리하게 해도 하루 자고 나면 괜찮았습니다. 그때는 몸이 다 받아줬습니다. 젊은 몸은 회복력이 뛰어나니까요. 조금 무리해도 알아서 복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무슨 습관이든 크게 문제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50대가 넘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 몸의 회복력은 40대 후반부터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혈관은 딱딱해지고 근육은 줄어들고 소화 기능은 느려지고 면역력은 약해집니다. 같은 행동을 해도 몸이 받는 충격이 다릅니다. 30대에 새벽 운동을 했으면 상쾌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대에 같은 운동을 하면 심장에 과부하가 걸릴 수 있습니다. 30대에 물을 많이 마시면 그냥 소변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60대에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신장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새 차와 20년 된 차를 비교해 보세요. 새 차는 고속도로에서 시속 150km로 달려도 엔진이 끄떡없습니다. 그런데 20년 된 차로 같은 속도를 내면 어떻게 될까요? 엔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고 과열되고 고장날 수 있습니다. 차가 낡은 게 아닙니다. 20년 동안 열심히 달려온 차니까 그에 맞는 운전을 해줘야 하는 겁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50년, 60년 동안 열심히 일해온 몸이니까 그에 맞는 관리를 해줘야 합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걸 모르신다는 겁니다. 나는 원래 이렇게 해왔는데 괜찮았어. 30년 동안 이렇게 살았는데 아무 문제 없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지금까지 괜찮았던 건 몸이 버텨준 거지 그 습관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가 아직 안 왔을 뿐이지 언제 올지 모르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평생 건강했던 분이 60대에 갑자기 당뇨 진단을 받습니다. 혈압이 괜찮았던 분이 갑자기 고혈압이 됩니다. 아무 증상 없이 살았는데 건강검진에서 혈관이 70% 막혀 있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왜 갑자기? 갑자기가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쌓여온 나쁜 습관이 어느 순간 한꺼번에 터진 겁니다. 양동이에 물이 한 방울씩 차오르다가 마지막 한 방울에 넘치는 것과 같습니다. 넘치기 전까지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사실 그 안에서는 계속 물이 차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이 중요합니다. 양동이가 넘치기 전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습관 중에 위험한 게 뭔지 점검하고 바꿀 건 바꿔야 합니다. 그래야 70, 80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습관들이 위험한지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좋은 줄 알고 했는데 오히려 독이 되는 습관들 하나씩 말씀드릴 테니까 혹시 내가 하고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해 보세요. 첫째, 아침 공복 운동입니다. 이거 하시는 분 정말 많으시죠? 아침에 일어나서 밥도 안 먹고 바로 등산을 가거나 공원에서 빨리 걷기를 하거나 체조를 하시는 분들 건강에 좋을 것 같죠? 살도 빠질 것 같고 상쾌할 것 같고 그런데 중장년층에게는 이게 아주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막 일어났을 때 우리 몸은 수면 중에 수분이 빠져나간 상태입니다. 혈액이 끈적끈적해져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갑자기 격한 운동을 하면 심장에 큰 부담이 갑니다. 특히 새벽이나 이른 아침은 하루 중 혈압이 가장 급격하게 올라가는 시간대입니다. 이 시간에 공복으로 운동을 하면 혈압이 갑자기 치솟으면서 뇌출혈이나 심근경색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실제로 심혈관 사고의 상당수가 이른 아침 시간대에 발생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침 운동을 아예 하면 안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방법을 바꾸시면 됩니다. 일어나자마자 물을 한 컵 드세요. 미지근한 물이 좋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몸을 깨워주세요. 최소 30분은 여유를 두시고
가벼운 아침 식사를 하신 뒤에 운동을 시작하세요. 그리고 운동 강도도 젊었을 때처럼 하시면 안 됩니다. 땀이 비 오듯 쏟아질 정도로 하지 마시고 살짝 이마에 땀이 맺힐 정도 옆 사람과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강도면 충분합니다. 둘째, 물을 많이 마시면 무조건 좋다는 오해입니다. 하루에 물 2리터 이상 마셔라.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텔레비전 건강 프로그램에서도 물 많이 마시라고 늘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의무적으로 물을 벌컥벌컥 마십니다. 목이 마르지 않아도 억지로 마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물도 너무 많이 마시면 문제가 됩니다. 특히 중장년층은 신장 기능이 젊었을 때보다 떨어져 있습니다. 신장이 처리할 수 있는 양보다 많은 물이 들어오면 몸속 나트륨 농도가 낮아집니다. 이걸 저나트륨 혈증이라고 하는데 심하면 어지럼증 구역질 두통이 생기고 아주 심한 경우에는 의식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물을 얼마나 마셔야 할까요? 정답은 목이 마를 때 마시면 됩니다. 우리 몸은 수분이 부족하면 갈증이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에 맞춰서 마시면 충분합니다. 굳이 양을 정해놓고 억지로 마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나이가 들면 갈증을 잘 못 느끼는 경우가 있으니까 1시간에 한 번 정도 물을 한두 모금씩 조금씩 마시는 습관이 좋습니다. 셋째, 건강보조식품을 여러 가지 함께 먹는 습관입니다. 이거 해당되시는 분 아주 많으실 겁니다. 비타민 C, 비타민 D, 오메가3 루테인, 칼슘 프로바이오틱스 홍삼 이것저것 합치면 하루에 먹는 알약이 10개가 넘는 분들도 계십니다. 건강을 위해서 챙겨 먹는 건데 이게 왜 위험하냐고요? 문제는 건강보조식품끼리 또는 건강보조식품과 처방약 사이에 상호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오메가3는 혈액을 묽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혈압약 중에도 혈액을 묽게 만드는 성분이 들어있는 게 있습니다. 이 둘을 같이 먹으면 혈액이 너무 묽어져서 작은 상처에도 피가 잘 멈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칼슘과 철분을 같이 먹으면 서로 흡수를 방해합니다. 돈 주고 산 건데 몸에 흡수도 안 되고 그냥 빠져나가는 거죠. 건강보조식품을 드시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세요. 지금 먹고 있는 약이 있다면 약사 선생님께 내가 먹는 보조식품 목록을 보여드리고 괜찮은지 확인하세요. 그리고 한꺼번에 너무 많은 종류를 먹지 마세요. 꼭 필요한 두세 가지만 골라서 드시는 게 훨씬 안전하고 효과도 좋습니다. 넷째, 매일 사우나와 찜질방에 가시는 습관입니다. 사우나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남성분들 중에 거의 매일 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뜨거운 사우나에 들어가서 땀을 확 빼면 개운하고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도 중장년층에게는 조심해야 할 습관입니다. 사우나에 들어가면 체온이 올라가면서 혈관이 확장됩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오면 찬 공기를 만나면서 혈관이 갑자기 수축합니다. 이 확장과 수축이 반복되면 혈관에 상당한 스트레스가 가해집니다. 젊은 사람은 혈관이 탄력이 있어서 괜찮지만 나이가 들어서 혈관이 딱딱해진 분들에게는 이게 위험합니다. 갑작스러운 혈관 수축이 혈압을 급격히 올릴 수 있고 이미 혈관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뇌출혈이나 심장마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우나를 완전히 끊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시간을 줄이세요. 한 번에 10분에서 15분 이내로 하시고 나올 때 갑자기 찬물을 끼얹지 마시고 미지근한 물로 서서히 체온을 내려주세요. 그리고 사우나 전후로 물을 충분히 마셔서 탈수를 예방하세요. 혈압이 높으신 분이나 심장에 문제가 있으신 분은 사우나를 가시기 전에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세요. 자, 여기까지 좋은 줄 알고 했는데 오히려 독이 되는 습관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아침 공복 운동물, 과다 섭취 건강보조식품 과다, 복용 잦은 사우나, 이 중에 해당되시는 거 있으셨나요? 하나라도 있으셨다면 오늘부터 바로 바꾸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습관들은 더 무서운 것들입니다. 좋은 줄 알고 한 것이 아니라 별거 아닌 줄 알고 방치한 것들입니다. 이 방치가 큰 병을 만듭니다. 세 번째 이야기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모르고 방치하면 큰 병이 되는 위험한 생활 습관들입니다. 첫째 식후에 바로 눕는 습관입니다. 밥 먹고 나면 졸리잖아요. 특히 점심 먹고 나면
소파에 눕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그래서 밥 먹고 바로 누우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반복되면 역류성 식도염에 걸리기 쉽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이 뭐냐면 위에 있는 음식물과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는 병입니다. 식도는 위산을 버틸 수 있게 만들어진 곳이 아닙니다. 위산이 역류하면 식도가 화상을 입는 것과 비슷한 상태가 됩니다. 가슴이 타는 듯한 통증이 생기고 목이 쓰리고 심한 경우에는 기침이 멈추지 않습니다. 이게 오래 방치되면 식도에 염증이 생기고 최악의 경우 식도암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습니다. 밥을 먹고 나서 최소 2시간에서 3시간은 눕지 마세요. 바로 눕고 싶은 마음을 참기 어려우시면 식후에 가벼운 산책을 하세요. 10분에서 20분 정도만 천천히 걸으시면 소화도 잘 되고 졸음도 사라지고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식후 산책은 여러모로 좋은 습관이니까 이건 꼭 실천해 보세요. 둘째, 다리를 꼬고 앉는 자세입니다. 이거 무의식적으로 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텔레비전 볼 때, 식탁에 앉아 있을 때, 카페에서 이야기할 때 나도 모르게 다리를 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세가 생각보다 몸에 안 좋습니다. 다리를 꼬면 골반이 틀어집니다. 골반이 틀어지면 척추도 함께 틀어집니다. 이게 반복되면 허리 통증, 골반 통증이 생깁니다. 그리고 다리를 꼬면 다리의 혈액순환이 나빠집니다. 한쪽 다리가 다른 쪽 다리를 누르고 있으니까 혈관이 눌려서 피가 잘 안 통하는 겁니다. 이게 오래 지속되면 하지정맥류, 그러니까 다리의 혈관이 울퉁불퉁하게 튀어나오는 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미 혈관이 좋지 않은 중장년층에게는 특히 위험합니다.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의식적으로 다리를 꼬지 않도록 노력하세요. 처음에는 자꾸 잊어버리실 겁니다. 그럴 때마다 또 꼬고 있었네 하고 바로 풀어주세요. 양발을 바닥에 나란히 놓고 앉는 게 가장 좋은 자세입니다. 오래 앉아 계실 때는 30분에서 1시간마다 한 번씩 일어나서 가볍게 몸을 풀어주세요. 셋째, 잠을 줄이면서 버티는 습관입니다. 이건 특히 중장년 남성분들에게 많습니다. 나는 5시간이면 충분해. 잠이 많은 건 게으른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나이가 들면 잠이 줄어드는 게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4시간, 5시간 자면서 아무렇지 않은 척 하시는 거죠. 그런데 수면 부족이 치매 위험을 높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뇌에서는 아주 중요한 일이 일어납니다. 낮 동안 뇌에 쌓인 노폐물을 청소하는 겁니다. 이 노폐물 중에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게 바로 알츠하이머 치매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 물질입니다. 잠을 충분히 자면 이 물질이 깨끗하게 씻겨 나갑니다. 그런데 잠을 적게 자면 이 청소가 제대로 안 됩니다. 노폐물이 쌓이고 또 쌓이면서 결국 뇌의 기능이 떨어지는 겁니다. 중장년층에게 필요한 수면 시간은 하루에 7시간에서 8시간입니다. 최소 6시간은 자셔야 합니다. 잠이 잘 안 오시는 분들은 잠자리 환경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방이 너무 밝지 않은지, 텔레비전이나 휴대폰을 자기 전에 보고 계시지 않은지, 카페인을 오후에 드시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만 조절해도 수면의 질이 많이 좋아집니다. 잠은 게으른 게 아닙니다. 뇌를 청소하는 시간입니다. 잠을 줄이는 건 뇌 청소를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넷째, 참는 습관입니다. 특히 소변을 참는 분들이 많습니다. 뭔가에 집중하고 있으면 화장실 가는 게 귀찮아서 참습니다. 외출 중에 화장실 찾기 번거로워서 참습니다. 밤에 자다가 소변이 마려워도 일어나기 귀찮아서 참습니다. 이게 반복되면 방광에 문제가 생깁니다. 소변을 자주 참으면 방광이 계속 늘어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게 반복되면 방광 근육의 탄력이 떨어져서 나중에는 소변을 제대로 못 보게 될 수 있습니다. 또 소변을 오래 참으면 세균이 번식해서 방광염이나 요로 감염에 걸리기 쉽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요로 감염에 더 취약하니까 소변을 참는 습관이 있으시다면 꼭 고치세요. 소변이 마려운 느낌이 들면 바로 가세요. 참지 마세요. 외출할 때는 미리 화장실 위치를 확인해 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밤에 자다가 마려우면 귀찮아도 일어나서 다녀오세요. 그 몇 분이 귀찮아서 방광 건강을 망치면 나중에 훨씬 더 불편해집니다. 다섯째, 이건 가장 위험한 습관입니다. 통증을 무시하고 견디는 겁니다. 어디가 좀 아프면
에이, 쉬면 낫겠지. 나이 들면 다 아픈 거야. 이러면서 넘기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남성분들이 이런 경향이 강합니다. 아파도 병원에 안 가시려고 합니다. 병원 가는 걸 유난 떠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 몸이 보내는 통증 신호는 경고등입니다. 자동차의 경고등이 켜졌는데 테이프로 가려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은 보기 편하겠지만 진짜 문제가 있으면 차가 멈춰버립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슴이 답답하다, 두통이 자주 온다, 배가 계속 더부룩하다, 소변에 피가 섞여 나왔다. 이런 증상들은 몸이 보내는 구조 요청입니다. 이걸 무시하면 골든타임을 놓치게 됩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65세 남성분이 이달 정도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됐다고 합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소화제만 드셨습니다. 그러다 3달이 지나서야 병원에 가셨는데 위암 초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다행히 조기에 발견되어서 수술로 치료할 수 있었지만 만약 6개월 1년을 더 미뤘다면 상황이 훨씬 심각해졌을 겁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다고 합니다. 이달째 증상이 있었을 때 바로 오셨으면 더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었다고. 몸에서 평소와 다른 신호가 2주 이상 계속되면 꼭 병원에 가세요. 별거 아니면 다행인 거고 뭔가 있으면 빨리 발견한 거니까 어느 쪽이든 병원에 가는 게 이득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건강보험 덕분에 진료비가 크게 비싸지 않습니다. 아프면 가는 게 아니라 이상하면 가는 게 맞습니다. 여기까지 방치하면 큰 병이 되는 위험한 생활습관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식후에 바로 눕기 다리 꼬고, 안기 수면 부족, 소변 참기 통증 무시하기. 어떠신가요? 나도 모르게 하고 있었던 습관이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오늘이 바꿀 수 있는 가장 빠른 날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먹는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먹는 건 매일 하는 일이니까 먹는 습관이 잘못되면 매일매일 몸에 해를 끼치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틀리고 계신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밥을 빨리 먹는 습관입니다. 바쁘게 살아오신 분들은 밥을 빨리 드시는 게 몸에 배어 있습니다. 직장 생활할 때 점심시간이 짧으니까 후루룩 먹는 게 습관이 되신 거죠. 은퇴하고 나서도 이 습관이 바뀌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5분, 10분 만에 밥을 뚝딱 드십니다. 그런데 밥을 빨리 먹으면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는 과식입니다. 우리 뇌가 배부르다는 신호를 보내려면 식사를 시작하고 약 20분이 걸립니다. 그런데 10분 만에 다 먹어버리면 뇌가 아직 배부르다는 신호를 보내기 전이니까 더 먹게 됩니다. 과식은 비만으로 이어지고 비만은 당뇨, 고혈압, 심장병으로 이어집니다. 다른 하나는 혈당 문제입니다. 밥을 빨리 먹으면 음식이 급격하게 소화되면서 혈당이 확 올라갑니다. 이 혈당 급상승이 반복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결국 당뇨로 발전합니다. 해결 방법은 천천히 씹어서 드시는 겁니다. 한 숟가락 먹으면 최소 20번 이상 씹으세요. 젓가락을 내려놓고 씹으세요. 삼키고 나서 다음 숟가락을 드세요. 처음에는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 바꿔도 과식이 줄어들고 혈당 관리가 쉬워지고 소화도 잘 됩니다. 식사 시간을 최소 20분에서 30분은 잡으세요. 둘째, 국에 밥 말아 먹는 습관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좋아하시죠. 국밥찌개에 밥 말아 먹기. 뜨끈한 국에 밥 말아 후루룩 먹으면 속이 편한 것 같고 든든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자주 하시면 문제가 됩니다. 국에 밥을 말면 밥알이 국물에 섞여서 거의 씹지 않고 넘기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씹지 않으면 과식하기 쉽고 소화액이 국물에 희석되어서 소화가 오히려 안 됩니다. 속이 편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위에 부담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국물 자체에 나트륨, 그러니까 소금 성분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국에 밥을 말면 국물까지 다 마시게 되니까 나트륨 섭취량이 확 올라갑니다. 국을 드시더라도 밥과 따로 드세요. 국은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국물은 적게 드세요. 밥은 밥대로 꼭꼭 씹어서 드시고요. 이것만 해도 나트륨 섭취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짜게 먹는 습관입니다. 이건 우리나라 사람들의 오래된 식습관인데 김치, 젓갈찌개, 장아찌. 우리 식탁에는 짠 음식이 정말 많습니다. 게다가 입맛이라는 게 길들여지는 거라서 짜게 먹는 분들은 싱거운 음식이 맛이 없다고 느끼십니다. 그래서 점점 더 짜게 드시게 됩니다.
나트륨을 과다 섭취하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이건 아주 직접적인 관계입니다. 고혈압은 중장년층에게 가장 흔한 만성질환이고 뇌졸중과 심장병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우리나라 성인의 나트륨 섭취량은 세계보건기구 권장량의 거의 2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짜게 먹고 있다는 뜻입니다. 짜게 먹는 습관을 한 번에 고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줄여나가세요. 국이나 찌개를 끓일 때 소금이나 간장을 평소보다 조금만 덜 넣어보세요. 처음에는 좀 싱거울 수 있는데 2주 정도 지나면 혀가 적응합니다. 외식할 때는 소스를 따로 달라고 하거나 찍어 먹는 방식으로 드세요. 그리고 칼륨이 많은 음식을 함께 드시면 나트륨 배출에 도움이 됩니다. 바나나, 고구마, 시금치 같은 것들입니다. 넷째, 과일을 식후에 바로 먹는 습관입니다. 밥 먹고 나서 디저트로 과일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식후에 과일 먹으면 소화에 좋을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밥을 먹고 나면 위에서 음식을 소화하느라 바쁩니다. 이때 과일이 들어오면 과일에 있는 당분이 이미 먹은 음식 위에 더해지면서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특히 당뇨가 있으시거나 혈당이 높으신 분들에게는 이게 큰 문제가 됩니다. 또 과일의 식이섬유가 위에서 발효되면서 가스가 차고 배가 더부룩해질 수 있습니다. 과일은 식후 2시간 정도 지난 후에 간식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또는 식전에 소량을 드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과일도 당분이 있으니까 하루에 너무 많이 드시지 마세요. 주먹 한두 개 크기 정도면 적당합니다. 다섯째, 나이 들수록 반드시 챙겨야 할 식습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조심할 것만큼이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에서 꼭 필요한데 부족해지기 쉬운 영양소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단백질입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이 줄어듭니다. 이걸 근감소증이라고 하는데 이게 시작되면 낙상 위험이 높아지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전체적인 체력이 급격히 저하됩니다. 근육을 유지하려면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매끼 식사에 단백질이 포함된 음식을 드세요. 두부, 생선, 달걀, 닭가슴살, 콩 이런 것들을 매끼 꼭 넣어주세요. 다음으로 중요한 건 칼슘과 비타민 D입니다. 뼈 건강에 필수적인 영양소인데 중장년층은 흡수율이 떨어져서 더 신경 써서 드셔야 합니다. 우유, 요거트, 멸치, 치즈 같은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드시고 비타민 D는 햇볕을 쬐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니까 하루에 20분에서 30분 정도 야외 활동을 하시면 좋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더 말씀드릴게요. 63세 여성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혈압이 좀 높으셔서 항상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약을 드시면서도 혈압이 잘 안 잡혔는데 식습관 상담을 받고 나서 딱 2가지만 바꾸셨습니다. 국물을 절반으로 줄이고 매끼 채소를 한 접시 이상 먹기. 이 2가지를 3개월 동안 실천하셨더니 혈압이 눈에 띄게 안정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약을 한 단계 줄여도 되겠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식습관 하나를 바꿨을 뿐인데 약까지 줄일 수 있었던 겁니다. 먹는 습관의 힘이 이렇게 큽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위험한 습관들을 알아봤으니 이제는 오늘부터 당장 바꿔야 할 습관 5가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실천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하나 따라 해보세요. 첫째, 아침에 벌떡 일어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아침에 알람이 울리면 바로 벌떡 일어나십니다. 또는 눈이 떠지자마자 바로 몸을 일으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게 중장년층에게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잠자는 동안 우리 몸은 누워있는 상태에 적응되어 있습니다. 혈압도 낮고 심박수도 낮습니다. 이 상태에서 갑자기 벌떡 일어나면 혈압이 급격히 변하면서 어지럼증이 올 수 있고 심한 경우 낙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기립성 저혈압이 올 수 있어서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일어나야 할까요? 눈이 떠지면 바로 일어나지 마시고 누운 상태에서 기지개를 켜세요. 손과 발을 천천히 움직여주세요. 발목을 돌리고 손을 쥐었다 펴세요. 이걸 1, 2분 정도 한 뒤에 천천히 옆으로 누워서 팔로 몸을 짚으면서 일어나세요. 일어난 뒤에도 바로 걷지 마시고 침대에 30초에서 1분 정도 앉아 계시다가 천천히 일어나세요. 이 과정이 3, 4분이면 되는데 이 3, 4분이 여러분의 아침을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둘째, 운동 시간과 강도를 재조정하세요. 아까 아침 공복 운동의 위험성을 말씀드렸는데 운동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운동은 당연히 해야 합니다. 다만 시간과 강도를 나이에 맞게 조절하셔야 합니다. 가장 좋은 운동 시간은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 또는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입니다. 이 시간대가 체온도 올라와 있고 근육도 풀려 있어서 부상 위험이 가장 적습니다. 운동 강도는 숨이 살짝 가빠질 정도면 충분합니다. 옆 사람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정도. 이걸 전문 용어로 중강도 운동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 강도로 하루에 30분에서 40분 일주일에 5번 정도 하시면 건강 유지에 충분합니다. 그리고 운동 전에 반드시 5분에서 10분 정도 스트레칭을 하세요. 중장년층은 근육과 관절이 뻣뻣해져 있기 때문에 준비 운동 없이 바로 시작하면 다칠 수 있습니다. 운동이 끝난 뒤에도 바로 멈추지 마시고 5분 정도 천천히 걸으면서 심박수를 서서히 낮춰주세요. 셋째 잠자는 시간을 사수하세요. 아까 수면의 중요성을 말씀드렸는데 실천 방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세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몸에는 생체 시계가 있어서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면 잠드는 것도 쉬워지고 잠의 질도 좋아집니다. 잠들기 1시간 전부터는 휴대폰과 텔레비전을 끄세요.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합니다. 대신 조명을 어둡게 하고 가벼운 책을 읽거나 잔잔한 음악을 들으세요. 카페인은 오후 2시 이후에는 드시지 마세요. 커피는 물론이고 녹차에도 카페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술을 마시면 잠이 잘 오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알코올이 깊은 잠을 방해하기 때문에 자다가 자꾸 깨게 됩니다. 잠이 안 올 때 술 한잔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건 해결책이 아니라 더 나쁜 습관을 만드는 겁니다. 넷째, 병원을 아프기 전에 가세요. 이건 마인드를 바꾸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파야 병원에 갑니다. 하지만 중장년층은 반대로 해야 합니다. 안 아플 때 가야 합니다. 정기검진을 반드시 받으세요. 국가에서 제공하는 건강검진이 있습니다. 20세 이상 성인은 2년에 한 번 일반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고 특정 나이가 되면 암검진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이런 주요 암들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검사를 나라에서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검진 대상인데도 안 받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귀찮아서 무서워서 괜히 병이 나오면 어쩌나 싶어서 이런 이유로 안 가시는 거죠.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암은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할 수 있습니다. 위암의 경우 조기에 발견하면 90% 이상 완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늦게 발견하면 치료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검진 한번 받는 게 귀찮다고 안 가시면 나중에 훨씬 더 힘든 치료를 받으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올해 검진 대상이신 분은 꼭 받으세요. 꼭이요. 다섯째, 내 몸의 작은 신호에 귀 기울이세요.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중요해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나이가 들면 몸 여기저기서 크고 작은 신호들이 옵니다. 두통이 잦아졌다, 소변색이 이상하다, 갑자기 체중이 줄었다, 피부에 이상한 점이 생겼다, 밤에 식은땀을 흘린다. 이런 것들이 다 신호입니다. 이 신호들을 무시하지 마시고 기록해 두세요. 수첩에 적어도 좋고 휴대폰 메모장에 적어도 좋습니다. 언제 어디가 어떻게 아팠는지. 이걸 적어두면 병원에 갔을 때 의사 선생님께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증상이 2주 이상 반복되면 반드시 병원에 가세요.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혹시 모르니까요. 내 몸은 내가 가장 잘 압니다. 평소와 다르다는 느낌이 들면 그 느낌을 무시하지 마세요. 자, 이제 마지막 6번째 이야기입니다. 습관을 바꾼 뒤에 실제로 인생이 달라진 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들을 들으시면 나도 바꿀 수 있겠다는 용기가 생기실 겁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식습관을 고친 67세 남성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당뇨 진단을 받고 5년째 약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혈당 수치가 좀처럼 안 잡혔는데 식습관을 한번 점검해 보기로 하셨습니다. 살펴보니까 문제가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밥을 빨리 드시고 국에 말아 드시고
과일을 디저트로 바로 드시고 밤에 간식을 자주 드셨습니다. 이분이 바꾼 건 딱 3가지였습니다. 밥을 20분 이상 천천히 먹기, 국물 줄이기, 과일은 식후 2시간 뒤에 먹기. 이 3가지만 3개월 동안 실천하셨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공복 혈당이 눈에 띄게 내려갔습니다. 당화혈색소 수치도 개선됐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이 이 추세면 약을 줄여볼 수 있겠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이분이 그러시더라고요. 5년 동안 약으로 안 되던 게 먹는 습관 바꾸니까 석 달 만에 됐다고. 진작 이렇게 할 걸 그랬다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수면 습관을 바꾼 62세 여성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만성 피로에 시달리셨습니다. 매일 피곤하고 낮에 졸리고 집중이 안 되셨습니다.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가면 특별한 병은 없다고 하는데 항상 피곤했습니다. 나중에 수면 상담을 받으시고 자신의 수면 패턴을 돌아보셨습니다. 매일 밤 11시에 자려고 누우시는데 잠이 안 오니까 휴대폰을 보시다가 새벽 1시, 2시에 겨우 잠드셨다고 합니다. 아침에는 6시에 억지로 일어나시니까 4, 5시간밖에 못 주무셨던 거죠. 이분이 바꾼 건 이겁니다. 잠들기 1시간 전에 휴대폰을 끄고 방 조명을 어둡게 하고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마시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한 뒤에 잠자리에 드시는 걸 루틴으로 만드셨습니다. 처음에는 잠이 잘 안 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2주 정도 지나니까 몸이 적응하기 시작했고 한 달 뒤에는 11시에 누우면 30분 안에 잠들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수면 시간이 6시간에서 7시간으로 늘어나니까 변화가 바로 나타났습니다. 낮에 졸리지 않게 되었고 집중력이 좋아졌고 무엇보다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잠을 제대로 자는 것만으로도 새 사람이 된 것 같다고. 피곤한 게 병이 아니라 수면 부족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았다고요. 세 번째 이야기는 부부가 함께 습관을 바꾼 이야기입니다. 60대 후반의 부부인데 두 분 다 건강검진에서 여러 가지 경고를 받으셨습니다. 남편은 혈압이 높고 혈당이 경계치이고 아내는 콜레스테롤이 높고 골밀도가 낮았습니다. 두 분 다 특별히 아프지는 않았지만 수치가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이 부부가 함께 결심을 하셨습니다. 딱 3가지만 같이 바꿔보자고. 첫째, 저녁 식사 후에 30분 산책하기. 둘째, 국물 반으로 줄이기. 셋째, 밤 10시 이전에 잠자리에 들기. 이 3가지를 6개월 동안 함께 실천하셨습니다. 6개월 뒤 건강검진 결과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남편분의 혈압이 안정되었고 혈당도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아내분의 콜레스테롤도 개선되었고 골밀도도 더 이상 나빠지지 않았습니다. 두 분 다 체중도 조금 줄었고 무엇보다 매일 같이 산책하면서 대화가 많아져서 사이가 더 좋아졌다고 합니다. 이 부부의 이야기에서 배울 점이 있습니다. 거창한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식후, 산책, 국물 줄이기, 일찍 자기, 이 3가지가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변화 3가지가 6개월 만에 건강검진 결과를 바꿔놨습니다. 작은 습관의 힘이 이렇게 큽니다. 자, 이제 정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긴 시간 함께 해주셨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3문장으로 정리해드릴게요. 하나, 지금까지 괜찮았다고 앞으로도 괜찮은 게 아닙니다. 나이가 달라지면 습관도 달라져야 합니다. 젊었을 때의 습관을 그대로 유지하는 건 낡은 차로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둘 좋은 줄 알고 한 습관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공복운동 과도한, 수분 섭취, 보조식품 과다, 복용 잦은 사우나. 내가 건강을 위해 하는 일이 정말 건강에 좋은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셋,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만듭니다. 천천히 씹어먹기, 국물 줄이기, 일찍 자기 식후 산책하기. 이런 사소한 변화 하나가 혈당을 바꾸고 혈압을 바꾸고 인생을 바꿉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다 보신 뒤에 딱 한 가지만 해주세요. 오늘 말씀드린 위험한 습관 중에 내가 하고 있는 게 있으면 그중 한 가지만 골라서 오늘 저녁부터 바꿔보세요. 한 가지면 됩니다. 한꺼번에 다 바꾸려고 하면 하나도 못 바꿉니다. 딱 한 가지만. 그 한 가지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됩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고 나는 이 습관을 바꿔보겠다, 이런 결심이 드신 분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떤 습관을 바꾸시든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건강관리가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그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한 습관으로 건강한 100세 시대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